안녕하세요. 저는 소도시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15년 전 가슴속에 맺혀있는 한 때문에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는 제 동생과 있었던 가슴 아픈 사연이랍니다. 부디 제 글이 성우님의 목소리로 익혀지길 소망하며 꾹꾹 눌러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시기인 80년대 후반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 18살이었고 밑으로 13살 쌍둥이 남동생 둘과 10살 막내 남동생이 남겨졌어요. 쌍둥이 동생은 둘 다 태어났을 때부터 팔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목발이 없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여서 누군가의 돌봄이 꼭 필요했어요. 여하튼 홀로 3명의 남동생을 키우고 돌봐야 했으니 저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쌀도 없었고 돈도 한 푼 없었으니 맞이인 제가 모든 걸 짊어져야 했어요. 처음엔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돈은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제 한 몸이 고생해서 동생들을 부양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직장은 오롯이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그중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불 공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일이 워낙 많아서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했는데 저는 오래 일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라 공장에 있는 시간이 좋았답니다. 동생들은 제가 없는 사이에 학교를 알아서 다녀왔는데 8살 막내 동생이 몸이 불편한 쌍둥이 동생을 챙겨주었고 집에 와서도 형들을 돌봐주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철회에 들어 막내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흘렀어요. 동생은 자기 형들을 매일 씻겨주고 먹여주기도 했고 잠자리에 들었어도 불편하지 않은지 계속 살펴주는 아이였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형들을 돌보는 걸 보면 누나로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동생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보내기로 결심했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동생들이 중학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쉼없이 이불 공장에서 번 돈으로 무사히 중학교에 보낼 수 있었어요. 교복도 새 것으로 맞춰주었고 육성회비도 밀리지 않고 학업을 시켰죠. 그런데 막내 동생은 저에게 짐이 되기 싫고 도움이 되고 싶다며 14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마치면 주유소로 가서 늦은 밤까지 일해서 돈을 벌었답니다. 그렇게 동생이 매달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에게 주었는데 도저히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서랍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누나, 왜 내가 준 월급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라고 했잖아. 누나한테 보탬이 되려고 한 건데 왜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성균아, 무시하다니. 네가 번 돈을 아깝게 어떻게 쓰니? 우리 식구 걱정하지 마. 누나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가 큰 짐을 나눌 필요는 없어. 네가 준 돈은 나중에 너를 위해 쓸 거야. 네가 대학을 가거나 장가를 갈 때까지 고이 보관할 거라고. 누나도 참.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왜 누나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해? 그러지 말고 내가 보태주는 돈을 쓰고 누나 일하는 시간 줄여. 어린 녀석이 얼마나 심성이 고하던지 저보다 훨씬 어른 같더라고요. 막내 동생에게 진심으로 고맙긴 했지만 동생이 벌어온 돈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막내는 공부도 아주 잘했고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아 선생님들이 미술로 키워보자는 말씀을 하셨을 정도였답니다. 누나, 내가 누나를 그려봤어. 한번 봐봐. 저는 동생이 그려준 제 초상화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와, 진짜 나랑 똑같이 그렸네. 성균아, 너 진짜 꼭 미대에 가야겠다. 이 누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에 보내줄 테니까 너 지금 하는 주유소 알바 그만두고 학업에만 열중하면 안 되겠니? 됐어. 알바에도 성적은 떨어지지 않거든. 내 머리가 조금 똑똑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대학도 장학생으로 다닐 거야.
누나가 돈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옆에서 구경이나 하셔. 그래, 우리 막내 잘났다. 어쨌든 넌 꼭 화가가 될 거야. 이런 실력이라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화가가 될 거라고. 나중에 출세해서 누나랑 네 형들 호강시켜주면 좋겠다. 당연하지. 누나랑 형들은 나한테 분신 같은 존재니까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성공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살 거라고. 동생은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하던지. 제가 이불 공장에서 혼이 빠지도록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막내 동생을 보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동생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 철없는 어른들에게 여러 번 조롱을 당했어요. 저희 네 식구가 어딜 다녀오는 길이면 항상 비속어가 귀에 들렸습니다. 야, 쌍둥이 쩔뚝이들! 그렇게 걸어서 언제 집에 가겠냐? 그렇게 쩔뚝대다가 오늘 안에 집에 들어가겠냐? 아이, 니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급 떨어져 보이니까 제발 집 밖으로 나오지 마. 저는 동생들에게 못 들은 체하고 계속 걷자고 말했는데 막내 녀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지 못돼 처먹은 놈들 감히 우리 형들을 욕해? 가만두지 않겠어. 아이고, 쌍둥이들은 병신이고 그 동생은 깡패가 따로 없네. 이런 것들이 같은 말에 사니 재수가 온붙었어. 그러자 성균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주먹을 이리저리 휘둘렀고 어른들의 얼굴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야씨, 경찰 불러. 이런 깡패놈은 당장 깜빡이 쳐놓고 콩밥을 먹여야 정신 차리니까. 아직 안 끝났어. 니들 주둥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맞을 줄 알아. 성균아 그만해.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당장 멈추고 돌아가자. 저는 성급히 동생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욕설을 내뱉던 어른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저희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관은 저희 편이 아닌 욕을 한 어른들의 편이었어요. 막내 동생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훈계를 했답니다. 이놈 시끼. 나중에 가서 뭐가 되려고 어른들을 이렇게 만들어? 당장 사과드려. 감옥 가기 싫으면 무릎 꿇고 빌란 말이야. 싫어요. 저 인간들이 먼저 우리 형들에게 쩔뚝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사과는 이놈들이 먼저 해야 한다고요. 성균이가 고집을 부리자 얻어맞은 어른들이 진짜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예, 저는 동생 대신 무릎을 꿇었어요. 아저씨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모든 게 제 책임이니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세요. 합의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물어드리겠습니다. 웬 인연이 사과를 해? 우린 깡패 같은 네 동생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면 합의고 뭐가 없을 줄 알아. 그래서 전 승균이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며 제 옆에 같이 무릎을 꿇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긴 한숨을 내쉬고 무릎을 꿇고 어른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두 분을 공격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신 주먹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감옥 가는 게 무섭긴 하나 보지? 니들 식구 길 밖에 나오는 거 보기 흉하니까 집에서 나오지 말고 죽은 듯이 살아. 그렇게 겨우 형사고소를 맡게 되었고 이불 공장에 가부를 해서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저희 네 식구가 우여곡절을 넘어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제 나이 26이었을 때 공장기계에 팔이 심하게 끼는 사고를 당했어요. 뼈가 부러지다 못해 으스러져서 장기간 입원을 해야 했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서 병원비를 부담하고 동생들 학비를 낼 수 있긴 한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걱정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최소 1년은 일하면 안 되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하셔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아서 동생들을 부양하게 되었어요. 한편 막내 동생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주긴 했는데 그 돈은
도저히 제 손으로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성균아, 내년부터는 형들 장애인연금 나오니까 네가 돈 걱정할 필요 없어.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누나는 지금 병원 가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잖아. 나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장 앞장서. 내가 병원비 내줄 테니까 가서 치료받자고. 아니야, 성균아. 깁스 풀 때까지는 굳이 불편하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 네가 눈으로 봐서 알겠지만 누나는 많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네가 힘들게 번 돈은 그냥 쓰지 말고 모아두자. 저와 동생은 서로 고집을 부렸는데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막내 녀석은 누나의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자기 돈을 쓰라고 보채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상도 못할 일이 닥쳐서 큰 충격에 빠졌어요. 막내 성균이가 편지 한 장만 달랑 두고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이었죠. 편지에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자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집을 나간 동생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고 해가 바뀌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난 때문에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나라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니 나쁜 마음만 계속 생겼답니다. 막내가 어떻게 사는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 옆에 있는 쌍둥이 동생을 부양해야 했으니 저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전자제품 공장에 취직했어요. 제가 맡은 파트는 냉장고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는데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니 이전에 일했던 이불 공장에 비해 몸이 편했습니다. 쌍둥이 동생들과 셋이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을 형편이 되어서 다행이었죠. 쌍둥이 동생들은 장애가 있음에도 열심히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어느새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쉽게도 둘 다 대학에는 떨어져서 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했죠. 그런데 몸이 불편한 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회사 알바 자리를 알아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해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했네요. 동생들은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하게만 지내면 좋겠다고 일러 두었습니다. 그러다 쌍둥이 녀석들이 집에서 멀지 않은 양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며 매우 기쁜 목소리를 내었어요. 양계장 사장님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주겠다면서 두 녀석 모두 취직하게 된 거죠. 출퇴근할 때마다 목발을 짚고 힘들게 움직이는 동생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견스럽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세 식구는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도란도란 하루 있었던 일을 수다로 떨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 순간 막내 동생도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동생을 찾으려고 읍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봤는데 주거지가 아직 저희 집 주소로 되어 있어서 당장 찾아내는 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모습을 나타낼 거라 믿고 쌍둥이 동생들과 잘 지내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평범함을 찾아가며 살던 중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일하던 공장에서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나타났답니다. 평생 동생들을 부양하며 사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이가 절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바람에 저 역시 처음 느껴보는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죠. 오랜 기간을 연애한 건 아니었는데 사랑이 아주 많이 깊어져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이는 형편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진 못하지만 평생 저와 쌍둥이 동생을 책임지겠노라 약속하며 청혼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쌍둥이 동생과 남편의 집으로 옮겨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가 찾아온 거죠. 저와 남편은 공장이 문을 닫아서 실직자가 되었고 쌍둥이 동생들은
인건비를 축소한다는 양계장 사장님 결정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어요. IMF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서 식구들이 모두 백수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희를 도우려는 건지 누군가 군청을 통해서 저희 식구에게 기부금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기부금을 받는 게 감사하고 좋긴 했지만 저희보다 어려운 사람이 받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익명의 기부자가 저희 식구를 콕 집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해주었고 염치 없지만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식구가 따뜻하게 밥을 먹고 지낼 수 있었죠. IMF로 반년 이상을 백수로 지내다가 남편이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중국집 배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도 매우 어렵게 구했답니다. 그래서 남편 혼자 일을 하러 나갔고 저와 쌍둥이 동생은 기회를 기다리며 지냈어요. 여보, 혼자 돈 번다고 고생이 많아. 일이 힘들진 않아? 힘들긴. 오토바이 타고 바람 쐰다는 생각으로 일하니까 재밌어. 그리고 사장님이 그러는데 일한 지 1년이 지날 때마다 시급을 올려주신다더라. 이런 시기에 이런 대우를 해주는 곳은 아마 우리 중국집밖에 없을 거야. 잘 됐네. 그래도 항상 조심해. 오토바이가 위험한 건 말하지 않아도 알지? 그럼 잘 알지. 당신이랑 처남들을 생각하면서 조심 또 조심하면서 배달하도록 할게. 그렇게 저희 식구는 익명의 기부자가 보내주는 돈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굶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그것도 6주나 됐다더라. 정말? 와, 그럼 우리 부모가 되는 거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여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딸이 가난에 물려받지 않도록 할게. 그런 말 봐. 당신 혼자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려 죽겠다고. 당신 덕분에 나랑 내 동생들이 편하게 먹고 살고 있잖아. 지금도 충분히 고마우니까 큰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 나도 계속 일자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줘. 김산부가 일자리 왜 알아봐? 당신은 집에서 퇴근하 열심히 해. 돈은 나 혼자 벌어도 충분하다잖아. 또 매달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가? 그럼 나 염치 없지만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쉴게. 고마워, 여보. 그런데 익명의 기부자는 누구길래 우리를 매달 도와주는 걸까? 글쎄,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제일 가난해서 이웃 중 누군가 도와준 게 아닐까 싶어. 꼭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야. 저는 남편과 익명의 기부자 덕분에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어 만사까지 뱃속의 아이와 편안하게 지냈네요. 출산을 일주일 앞두자 저희 식구들은 모두 들떠 있었어요. 특히 남편은 곧 공주님을 만나게 될 생각에 24시간을 웃으며 지냈답니다. 남편은 제 배를 쓰다듬으며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여보, 우리 딸 태어나면 당신이 걱정 좀 되겠다. 내가 딸만 예뻐하면 당신이 질투할 거 아니야. 뭐? 당신 1억이야? 만약 질투가 나도록 딸아이만 예뻐해주면 혼날 줄 알아? 아이고, 그러면 매일 당신한테 바가지 긁히게 생겼네. 그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대화를 매일같이 하다가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해야 해서 동생들과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전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예상조차 하지 못한 저와 동생들은 입을 다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군께서 배달 일을 하다가 화물트럭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그의 딸이 태어나는 날인데 세상을 떠나다뇨.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꿈일 거라고. 저는 횡설수설하며 말하다가 경찰관이 연신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현실임을 깨닫게 되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믿기 싫은 남편의 죽음에 목 놓아 울다 보니 진통이 시작되었고 몇 시간 뒤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딸아이가 태어난 거죠. 남편의 장례는 쌍둥이 동생들이 치러주었고 저는 병원에서 마음으로만 남편의 명복을 빌게 되었습니다. 그 이의 죽음은 저희 식구들에겐 큰 충격이어서 몇 달 동안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매달 기부금이 들어와서 생계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누군지 모를 천사 덕분에 저와 딸, 그리고 쌍둥이 동생이 무사히 지낼 수 있었죠. 그러다 동생들이 저 대신 딸을 돌볼 수 있고 제 몸이 건강해졌을 때 일자리를 찾기로 했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도였는데 그때부터는 나라 사정도 조금 안정을 찾아서 일자리가 조금씩 생겨나던 시기였어요. 저는 이왕이면 많은 돈을 버는 직장을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알림방을 열심히 보다가 세차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보통 일자리보다 훨씬 많아서 바로 전화를 걸고 면접을 보게 되었죠. 사장님은 여직원을 뽑는 게 꺼려진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육체적 노동이 심하다 보니 남자 직원을 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제 집안 사정을 알리고 엄마로서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강하게 어필했더니 일단 일을 시켜보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세차장이 제 마지막 직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사장님께 신뢰를 받아 한 달 만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죠. 제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딸아이를 위해 적금을 들었는데 이 정도면 남편의 말대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희 남매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마음 편히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득실되는 세차장에서는 여자인 제가 일하며 문제가 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르신들 몇몇은 여자 따위가 자기 차를 닦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며 세차를 거부하기도 했고 차를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괜한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이봐야 아줌마, 이 문책에 음집 생긴 거 안 보여?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손님, 그 음집은 제가 닦기 전부터 있었어요. 간혹 손님들이 이런 컴플레인을 걸어서 세차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확인하시죠. 뭐야? 그럼 내가 괜히 덤탱이라도 씌운다는 거야? 이 여자 아주 웃기네. 손님이 한 소리 하면 죄송하다, 잘못했다 하면 될 것을 어디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대들어? 손님,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님 차 흠집은 제가 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라고요. 그러자 손님은 대뜸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 이년아, 남의 차나 닦는 주제에 어디서 손님을 가르치려고 들어? 그리고 네가 사진을 조작한 건지 진짜 사진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당장 사장 불러.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니년 태도로 보니까 수리비를 다 받아내야겠으니까. 그리고 오늘 니년이 잘리는 건 내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겠어. 저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집에 있는 동생들과 딸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장님까지 개입해서 일이 커지면 세차장에서 잘릴 수 있으니 손님이 원하는 대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왜 갑자기 사과야? 조금 전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지 않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받아주시겠어요? 치, 이제야 세상 사는 게 무서운지 느끼나 보지? 왜? 잘릴까봐 겁나나? 네, 손님. 저는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이 세차장에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그러니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오니 내가 수리비는 받지 않겠어. 대신 내 더러워진 기분은 2년이 해결해. 무릎 꿇어. 저는 한치의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무릎을 꿇고 손님에게 용서를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한참 동안 훈계를 하고 비웃더니 똑바로 일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세차장에서 나갔네요. 그런 수모는 자주 벌어졌고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거나 뺨을 내주었답니다. 물론 좋은 손님들도 많았지만 몰상식한 손님들도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세차장에서 일했고 쌍둥이 동생들이 저 대신 제 딸을 키워줬어요. 불편한 몸으로 딸을 케어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둘이서 힘을 모아 애를 쓰는 걸 보니 감사한 마음이 무척이나 컸답니다. 덕분에 딸아이는 걸음마도 떼고 말도 빨리 트였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을 닮아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답니다. 저와 동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막내가 더 그리웠어요. 누나, 우리 막둥이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을까? 글쎄, 건강하게만 잘 있었으면 좋겠다. 벌써 성균이가 집을 나간 지 10년이 지났어. 아마 멋진 청년이 되어서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야. 그럴까? 중학교도 못 나온 애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까? 누나, 우리 성균이 찾아보는 거 어때? 공무원들한테 도움받으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도 처음엔 빨리 성균이 찾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그 애한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놔준 게 옳다는 판단이 들어. 듣고 보니 누나 말이 맞네. 누나는 아니어도 우리 쌍둥이는 큰 짐이지. 앞가림 못하는 형들을 만나봐야 뭐가 좋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희 둘은 짐이 아니야. 나한테 너희가 없었더라면 진작에 무너졌을 거라고. 그리고 내 딸을 키워주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 둘이라고. 나한테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감사한 두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막내 동생 이야기로 가끔 나누었는데 결론은 막내가 걱정 없이 혼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또 다른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세차장 사장님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무래도 성민 씨가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세차장 사정이 다시 안 좋아져서 인원을 감축해야 할 것 같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사정이 어려워지다뇨. 손님이 많아지는 것과 별개로 세금이다 월세다 죄다 올라서 형편이 어려워졌어. 그러니 성민 씨가 일을 그만두도록 하게. 사장님, 왜 하필 저예요?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열심히 일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주말에도 한 번 쉰 적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한 집안의 가장들 아닌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잘라? 저도 가장이에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목소리 높이며 부당하다고 말하자 사장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당장 세차장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태도를 바꿔 애원하듯 제 일자리를 빼앗지 말라고 해봤는데 이미 결정난 일이라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결국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된 저는 급하게 한바식당에서 주방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세차장에 비하면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긴 했지만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동생 중 형인 성민이가 딸에게 필요한 기저귀와 분유를 사러 목발을 짚고 외출했는데 낡은 목발이 부러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아 고비를 넘기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죠. 수술비와 입원비는 그동안 모아왔던 돈이 모자라 예전에 막내 동생이 알바로 벌어서 주었던 돈 봉투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수납했더니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당장 월세가 없어 돈이 시급한 상황에 닥쳐버렸죠.
큰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눈앞에 찾아와 사는 게 너무 힘든 지경이더라고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는 하지만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니 삶의 의욕이 떨어졌네요. 나쁜 생각을 잠시 하긴 했는데 가장인 제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아 다시 힘을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부금이 들어와서 월세와 먹는 걱정을 덜 수 있었고 저희 식구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어요. 군청을 찾아가 기부자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해봤지만 공무원들도 익명의 기부자라 알 수 없다고만 대답하더군요. 한바식당에서 일하며 버는 돈은 적었지만 여가 시간이 많아서 딸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뒤늦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쌍둥이 동생들이 저보다 더 엄마처럼 잘 돌봐준 덕에 딸아이는 매우 밝고 예뻤네요. 그리고 기부자가 뭘 알기라도 했는지 저희 집 형편이 더 어려워지자 기부금이 2배로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고소득 직장을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돈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산전수전을 겪었던 제가 다시 평범해지려는데 이번에는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저를 혼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은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아픔을 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막내 동생의 부고를 알리는데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충격을 받고 동생들과 오해라며 성균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슬픔에 잠겨 있다가 경찰들의 안내를 따라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는 막내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성균이는 저희가 살고 있던 시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에 있는 병원 영안실에 있었습니다. 거기엔 동생과 함께 일에 타던 청년이 울고 있더군요. 제 동생을 잘 아는 분이셨나요? 네, 같이 일하던 친구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꽃다운 청년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저랑 성균이는 아파트 외벽에 그림을 그리는 화백입니다.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벽화를 그리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설마 추락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네, 옥상에 밧줄을 단단히 묶고 벽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밧줄이 풀려버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두 다리에 힘이 빠져서 또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막내 동생에게 너무 미안했고 모든 게 제 탓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성균이 이 녀석 그림에 소질이 있어 미대에 보내주려 했는데 그림을 그리고 살았구나. 이 누나가 조금만 잘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동생아. 누님, 성균이는 자기가 하는 일에 행복했어요. 누님 탓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세요. 성균이는 하고 싶은 그림을 실컷 그리며 꿈을 이루어갔다고요. 그러니 성균이를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막내 동생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건 모두 제 탓이라 여기며 오열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 성균이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조문객들 모두가 성균이와 인연이 닿았던 분들이었는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뒤 성균이가 지냈던 단칸방을 정리하러 홀로 찾아갔는데 너무 좁아서 답답하게 지냈을 것 같더라고요. 동생의 옷들과 짐을 한 곳에 모으고 서랍에 있던 아름다운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감상하며 눈물과 웃음이 같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다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성균이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어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었어요. 첫 장에는 동생이 16살에 집에 나온 심경이 적혀 있었는데 저와 쌍둥이 동생과 헤어지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말이 쓰여 있었고 자기가 집을 나와 입을 털어주고 빨리 돈을 버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녀석이 왜 그리 빨리 철이 들었는지 가슴이 아프기만 했어요. 그리고 성균이가 여러 일을 하다가 건물 벽화라기까지 과정들이 쓰여 있었는데 고생을 저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여하튼 벽화가로 자리를 잡게 된 동생은 벌이가 꽤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나오는 말은 저를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글쎄, 성윤이가 번 돈의 대부분을 저희 식구들에게 보냈다는 글을 보았거든요. 막내 동생은 큰 누나인 제가 동생이 돈을 받으면 쓰지 않고 가만히 둘까봐 익명의 기부자로 돈을 전했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누군지 모를 기부자에게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을 해왔는데 그 기부자가 막내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니 미치도록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수첩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던지 창밖의 해가 어느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치자 제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 저에게 보내는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자신의 수첩을 볼 것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저를 사랑하는 엄마로 여기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가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쌍둥이 동생에게 말 대신 막내 수첩을 내밀었고 그걸 읽은 동생들 역시 하늘에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이튿날 동생의 사망 신고를 하고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 돈이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상해의 사망보험금까지 억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돈을 도저히 줄 수 없을 것 같아 쌍둥이 동생들에게 전해주며 이 돈은 내가 아닌 너희가 써줬으면 좋겠다. 한심한 누나가 어떻게 이 돈을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들은 누나,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나뿐이야. 우리를 키워주고 먹고 살게 해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누나란 말이야. 성균이도 하늘에서 누나가 이 돈을 받아주길 간절히 바랄 게 분명하다고. 라며 통장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동안 막내의 통장을 건드리지 않고 지냈는데 얼마 뒤 꿈속에서 성균이가 나타났어요.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그림을 그렸는데 무슨 그림인가 하고 바라봤더니 저희 남매의 화목한 모습을 그려놓았더라고요. 희미한 미소를 짓던 동생은 먼지처럼 흩어지며 사라졌고 곧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울함에 잠겨있던 저는 다시 힘을 내기로 마음먹었고 성균이가 바란 게 무엇인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동생의 돈을 쓰기로 결심했네요. 비록 못난 누나이지만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노라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쌍둥이 동생들과 의논을 해봤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좁혀졌어요. 저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던 세차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얻어 세차장을 오픈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동생들은 세차장 사무 업무를 책임지며 딸을 돌보기로 했고 저는 총괄 지휘하는 사장이 되었죠. 직원을 2명 뽑아 세차 일을 시작했는데 가격을 대폭 낮추고 세차를 아주 깨끗하게 했답니다. 덕분에 제가 직원으로 일했던 세차장 손님들이 제 세차장으로 옮겼어요.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해고했던 사장님이 찾아와 제 얼굴을 본 순간 경악하더군요. 성미씨, 무슨 돈으로 세차장을 차린 거야?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저 바쁘니까 그만 가보시죠. 아니, 나는 상도덕에 대해 말하러 온 거야. 성미씨가 세차비를 싸게 받으니까 손님들이 죄다 여기로 오고 있잖아. 이거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고. 전 할 말 없는데요. 세차 가격을 제 마음대로 책정한 건데 그게 왜 상도덕에 어긋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억울하면 사장님도 세차비를 낮춰서 제 손님을 빼앗아 가면 되잖아요? 벌써 낮췄지. 그런데 이미 빼앗길 손님들을 다시 되돌리는 게 어려운 실정이야.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겠어? 뭐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합의를 하죠? 성미 씨가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이런 경우에는 자네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그게 바로 상도덕이란 말이야.
전 사장은 억지를 부리며 저에게 합의금을 뜯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세차기를 뽑아들고 전 사장에게 물벼락을 선물해 줬습니다. 이게 합의금이에요. 물벼락 맞고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가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고 일어나 본데 사람 잘못 봤어요. 난 인생의 단맛, 쓴맛, 똥맛까지 다 본 여자란 말입니다. 제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대자 전 사장을 꼬리를 내리고 사정했습니다. 알았어, 성비씨.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합의해달라는 말은 없동으로 할 테니 그만 좀 해. 사과하세요. 누구보다 뼈 빠지게 일했던 저에게 부당하게 해고했던 걸 사과하세요.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성민씨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거 알았으면서도 여자인 자네를 해고했던 건 나의 큰 실수였어.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니 물 좀 그만 뿌려줘. 사과를 받은 저는 세차기에 물을 끄고 전 사장에게 꺼지라고 소리쳤더니 꽁진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차장을 잘 운영해서 매일 많은 돈을 벌었어요. 강산이 2번 바퀴을 해가 찾아올 때까지 쉼없이 남의 차를 세차하며 살아왔더니 꿈도 꾸지 못했던 대저택을 마련했어요. 동생들은 여전히 저와 지내고 있고 딸아이는 서로 있는 미대에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세상을 떠난 막내 동생의 꿈을 이어가겠다며 선택했는데 실력이 매우 출중해서 앞날이 창창해 보이네요. 앞으로는 어떠한 비극도 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저의 인생은 어느새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중년이 된 저는 막내 동생 덕분에 크게 성공했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막내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생각이에요. 하늘에 있는 막내 동생이 저를 보고 기뻐하겠죠? 15년 전 잃었던 저희 동생 성균이를 기리며 사연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